황제가 자신의 이제 딸에게 나중에 이제 숙신옹주가 되는 자신의 딸에게 그 가옥을 상속을 할 때 내려준 문서까지 아마 살펴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는 우선 이제 로얄 패밀리, 그 왕실의 상속 문화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이어서 4대 부가의 또 면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두 개의 문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왕실 사람들이 재산을 주고받을 때 작성된 그런 문서들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문종 임금의 후궁 숙빈 홍씨가 정실 딸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딸은 아니고 문종 정비의 딸인 경의 공주에게 노비를 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 왼쪽에 그 문서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왕실의 직제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의 딸이 더 정식 딸이 더 직급이 높으냐, 그 다음에 왕의 후궁이 직급이 높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왕실의 어떤 뭐 학렬에 입각해서는 후궁이 한 학렬이 높으니까, 아버지 후궁이니까 더 높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법적인 지위는 이제 정식 그 공주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 보시겠습니다만 이 도장의 사이즈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주의 도장이 왕의 후궁 도장보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 크다고 하는 것이 곧 신분이, 법적인 지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뒤에 많이 문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빨간 도장이. 이 빨간 도장은 이 국가 내지는 왕실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도장이에요. 도장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이제 도장을 찍을 때 붉은 인주를 사용해서 찍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100년 전에도 그렇고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다 도장은 다 빨간 거에 찍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이 도장의 색깔은 신분하고 유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왕실 사람들만 붉은 인주를 찍어서 쓸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4대 부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검은 도장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숙빈 홍씨가 이제 재산을 주는 거니까, 그 재산을 주는 사람은 제주라 해서 이렇게 숙빈 홍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때 이제 상속을 할 때 정인을 누가 쓰느냐 하면 소용 문씨, 문아무개라는 여성의 정의를 썼는데, 이 숙빈은 왕의 후궁 중에서도 굉장히 등급이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게 빈입니다. 이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낮은 위치, 같은 왕의 뭐 부인이라 할지라도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도장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 이 그 글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도장의 크기만 봐도 저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마 신분사회라고 하는 조선의 어떤 특징이 이 문서의 행위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제 필해서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 이 문서를 이렇게 글씨를 쓰고 내용을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관 통덕랑 조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관 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가 드나들 때 이 왕 방문의 문을 열어주고 또 임금의 심부름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남성과 여성이 좀 중성화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또 그런 일이 그들의 주된 임무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문서 행위를 할 때 문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서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사극에서 내시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내시를 바라보는 느낌이 훨씬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바로 이 궁중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속 문서의 어떤 작성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참 견본 삼아, 샘플 삼아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 문서는 이제 경혜 공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혜 공주라는 분이 바로 문종의 딸이었는데, 이 문종의 딸로서 시집을 해주정시에 와요. 우리 진주에도 그 해주정시가 있습니다만은 진주 바로 그 뭐 따지고 보면 다 정도공 집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 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혜공주가 정종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시집을 왔고, 그 아들이 정미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공주한테는 아들이 되고 왕으로 치면 외손자가 되는. 그런데 이 정미수라는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인데, 아마 이 문서를 작성하던 요 1473년이 이 공주가 돌아가시던 해. 돌아가시던 해였을 뿐만 아니라 요 문서를 작성하던 시기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 분재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논의 경우는 어디에 있는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을 이야기하고 면적 또는 수확량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노비의 경우는 여종이다, 남종이다, 신부 그 성별 표시를 하고 나이는 몇 살이다, 어디에 있다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적어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 분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공주가 너무 이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한테 상속을 하는데, 상속의 내용은 뭐냐? 일단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일일이 적어줘야 되지만은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상황이 긴박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외아들에게 상속을 하고 이틀인가 사흘 후에 이 공주가 운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제 이 재산을 나눠주는 주체가 이 공주 왕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경혜 공주라고 찍혀져 있는 도장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검은색에 사인을 하는데, 이 사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도장을 찍고 남자들은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들은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인감도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인감도장 같은 것이 없고, 오로지 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법적 사회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요즘도 이제 어떤 중요한 재산 행위 같은 걸 할 때에는 이 사인보다는 도장을 찍는 것이 더 명확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정도의 근세의 사회적인 문화일 뿐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는 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인으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도장은 누가 쓰느냐? 여성들이 쓰는 것이다. 그 여성들 중에 왕실 사람들은 빨간 잉크를 찍어서 도장을 찍고,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검은색 잉크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남자들에게 지금의 인감 도장과 같은 도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 역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상식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분쟁이다, 상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덜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상 이게 분쟁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숙종이 훗날에 영조가 되는 자신의 아들, 즉 연인군에게 관노비를 하사하는 교지입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 관노비를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비를 상속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영조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가 사망을 해서 그 아들인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한 40여 구에 가까운 노비를 하사하는데, 저는 이 문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상주인 자기 친모의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자신의 후궁으로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그 숙빈 최씨라는 아내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그 아들에 대한 경제적인 처우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인 먼저 죽은 숙빈 최씨에 대한 어떤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뭐 아들에 대한 그 노비 직업으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금이 아들한테 준 것이고, 이때 영조는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왕이었던 것이죠. 그냥 왕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 왕자였던 상태에서 재산을 받으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고, 나중에 영조는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산은 영조가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조선에 있는 모든 재산이 임금의 재산이 아닌 것이 뭐가 있고,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임금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왕도 이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창고를 내탕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이 내탕고에 쟁여져 있는 재산들이 바로 이러한 재산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재산들이 왕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의 아들이든 딸이든 또 뭐 손자든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 보너스 같은 걸 주고 싶을 때 바로 이런 재산 축적된 걸 가지고 또 상속을 하는, 왕도 다분히 사적인 생활 내지는 활동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유재산의 어떤 그 축적 확보의 어떤 과정들을 이런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강원도 인제관에 속해 있는 관노 용석이 이름 딱 쓰고 연 17, 나이는 몇 살이다,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관노에 용석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상에 나중에 착종이 생기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불화 내지는 소송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왕실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주운 상속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라는 것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 전기의 재산 상속은 대체로 그 남녀가 평등한 시대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집집마다 고을마다 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론적으로는 아들과 딸의 큰 차등이 없는 수평적인 또 평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착상이 되는데, 그 한 예로 이제 요 문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10년에 적개공신 그 손소의 아들과 딸 7남매가 그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분할하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화훼 문서가 되는 거예요. 화훼 문서가 되는데 이 손소라는 분이 바로 우리 이제 경주 양동마을의 손씨 집안의 그 종가의 입향조가 됩니다. 종가의 종조이자 양동마을 입향조가 되는 아주 그 우뚝한 분입니다. 원래 이 경주 손씨가 원래는 경주 어디에 터전을 잡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는 지금의 경상도 상주로 이사를 갑니다. 상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혼인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하면 지금의 경상도 청송으로 또 이사를 가요. 이 손소라는 분은 경상도 청송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양동마을에 그 유아무개라는 부자가 양동마을에 살았는데 이분이 뭐가 없느냐면 아들이 없어요. 재산은 너무너무 많은데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달랑 있으니까 이 어른이 사위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고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집안 좋은 그런 사위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당연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남 일대에 자기 딸과 대비해서 나이가 비슷한 청년 중에 집안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마 이 신랑감들을 물색을 했을 거예요.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 스카우트가 된 사람이 그 당시에 청송에 살고 있던 손소라는 청년입니다. 이 손소라는 청년을 이제 자신의 사위로 낙점을 해서 사위로 받아들인 다음에 바로 이 손소는 청송을 떠나서 양동마을로 들어와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 나중에 이 장인이 모아두었던 상당히 많은 전답을 물려받음으로써 굉장한 그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장가 온 지 또 몇 년이 안 돼 가지고 문과에 합격을 함으로써 완전히 그것도 장인의 기대에 아주 정면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아무개 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사위를 제대로 봤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의 어떤 준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른이 이제 손소라는 이 어른이 이제 처가 부자를 만나가지고 처가 재산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문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벼슬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시애의 반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시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 손소라는 이 어른이 그 반란 진압군에 중책을 띄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공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적개공신이라고 하는 공신 보상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 공신이 되게 되면 또한 국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어른이 받았던 게 토지 100결이에요. 토지 100결은 지금으로 치면 수십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가 되는 거죠. 또 노비가 따로 있고 또 비서그룹이 따로 있고 벼슬을 올려주고 초상화를 그리게 해주고 이 공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데 자 요컨대 부잣집에 장가 가서 처가 재산 많이 없고 자기 역시 출중해서 관료가 되었고 또 국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신이 되어서 또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상속 재산과 자신이 취득한 성취 재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손소라고 하는 분 주변에 경제적인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재력가가 되는 것인데 이 댁에 이제 제일 큰 사위가 누구냐면 경주 인근에 살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그 경주 불국사 인근이에요. 불국사 인근에 그 방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방을이라는 동네에 그 여강이시들이 살았습니다. 그 여강이시 중에 한 청년을 큰 사위로 봤는데 그 큰 사위가 바로 나중에 동방오현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는 회제 이은적 선생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제 선생한테 손소는 외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소의 뭐 큰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큰아들이 일찍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로서 가통을 이어받은 분이 우제 손중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우제 손중돈은 회제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 재산들이 이제 이 손소의 재산들이 이제 나중에 손소와 그 부인의 사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화훼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칠남매가 전부 와가지고 부모 재산을 지금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데, 요 제일 앞에 요 자리가 누구냐? 마사이, 즉 회제 선생의 아버지, 즉 아버지와 어머니 칸이 요 칸이에요. 근데 요 시기에는 회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가 재산을, 아버지 몫의 처가 재산, 자신으로 따지면 외가가 되는데 재산을 받으러 대신 누가 왔느냐? 회제 이연적이 왔어. 요 사인이 회제 이연적의 사인. 우리가 이연적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 저명한 유학자이자 학자인데, 그분의 사인을 그렇게 흔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속 문서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들 자격으로 외가에 와서 상속받는 문서의 이 사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첫째 딸이다, 둘째 아들이다, 뭐 둘째 딸이다 해가 전부 몫몫이 이렇게 재산이 열서가 되어 있는 거죠. 요 칸의 크기가 형식적으로만 봐도 대체로 균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형식적으로 봐도 우선 알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출이 중요하고, 노배의 경우도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 중에도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많은 종이냐 어린 종이냐 또 지능이 뛰어나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내용적인 형평성을 기하는 균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서 역시도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균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질적인 형평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재기의 형태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서가 되고 16세기 초반에 우리 조상들이 대체로 어떤 형태로 상속을 하고 또 분재를 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샘플이 된다 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저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 파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보면 차양 7도 이 모양으로 7통의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왜 7통이냐? 자녀가 7명이니까. 그 모든 자녀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원본 자격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통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재기의 작성 모습은 아주 뭐 스탠다드한 저기 분재기 16세기 분재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우리가 요 집이 이제 여기 이제 보통 서백당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서백당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요 안에 자세히 이렇게 보면 요게 소나무 송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요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뭐냐면 첨화할 때 첨자입니다. 대중 밑에 첨자, 이 송첨. 사실은 요게 옛날 당호인데 요게 이렇게 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 집을 서백당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댁을 송첨종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워낙 뭐 서백당으로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참 역사적인 의미를 바로잡기가 참 곤란하다. 그러나 이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은 나중에 양동에 가시게 되면 이 집을 서백당이라 그러지 말고 송첨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 집 주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식견이 있는 그런 어른들이 진주에서 오셨구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손소 선생 그리고 그 아들 우제 손중돈으로 이어지는 그 집안의 종가집이 되고, 현재도 종손이
대구와 이댁을 왕래하면서 아주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종가에서 나온 고문서에 한 4, 5천 점 되는데 전량이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장석하게 기탁되어서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잘 연구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럼 조선시대 그 양반들 돈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참 궁금하죠. 지금 뭐 삼성의 이재용이 뭐 재산이 어떻다, 뭐 SK의 최태원이 재산이 어떻다 이런 뭐 정도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그 조선의 양반들 뭐 만석군이다, 천석군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그 데이터로 잡히는 재산량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기 어렵고 또 뭐 누가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바로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소위 뭐 1급 양반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그 단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1494년 문서니까 이거는 15세기 문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서예요. 요 이제 이해라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요 이맹현이라는 사람의 아들, 딸, 9남매가 이맹현이 남겨놓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건데,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노비를 대상으로 종들을 나누어 가지는 거는데, 적어도 이 이맹현은 몇 구의 종을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냐면 758구. 참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종을 758구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참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개 대대가 한 400명 되는데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한 2개 대대의 병력을 노비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뭐 줄잡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양반들이 다 뭐 잘 산다고 해서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이 이맹현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정도의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최상층부의 양반들이라는 게 대략 한 이런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병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재령이십니다. 진주, 함안, 밀양 이쪽으로도 재령이 시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일파가 영해, 지금의 영덕에 많이 살고 있죠. 요 이제 이맹현이라는 분의 자손들은 대체로 지금 영해, 일양리, 나락골이라고 하는데 그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이맹현이 아주 뭐 천재였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늘 장원을 하고 문과에 합격할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또 세조 임금이 아주 이 이맹현이라는 사람을 아껴가지고 자기 집안의 종실과 피가 섞인 아주 가까운 또 처자를 임금이 소개해서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간 이후에도 여러 오래 관찰사도 지내고 중앙관청에 일을 지내면서 국가의 그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데 굉장히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임금의 사랑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정치적인 시련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아주 복노인입니다. 이 복노인이 사망 때 이런 정도의 노비를 남겨두었고 이 노비를 9남매가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버지가 758구를 가져도 9남매가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8이 56, 79, 63, 79, 63, 69, 54. 이 개념으로 평균해버리면 1인당 한 69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758이 자녀대에 가게 되면은 69로 거의 10분의 1, 9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평등시대 균분상속이 가지고 있는 묘미인 동시에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물론 이들 남매 중에는 또 역시 장가를
또 시집을 잘 간 자녀가 있어가지고 시댁 또는 또 그들의 처가에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웬만해서는 자기 친아버지 재산을 상회하는 집안에 시집 장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 애들 말로 아버지보다 더 잘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 물론 이들이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게 절대 아니지만 아버지 시대의 부유함보다는 그 자식 시대에는 훨씬 더 다운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균분의 시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분재기를 통해서 대략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나오는 분재기에 등장하는 노비들의 거주지를 지도에다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도에다 찍어보니까 이 빨간 점들이 있는 게 전부 노비 분포지입니다. 아마 제주도 빼고는 거의 다 있어요. 이 두만강부터 아마 이쪽 진주 어디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 두만강부들이 쫙 타고 내려오고 이쪽 지역까지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남도 지역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게 이게 758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재산이라는 게 균분의 시대가 되고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 재산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나의 외가, 그 외가의 외가, 또 그 외가의 외가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이렇게 분포대가 있으니까 노비들한테 사람으로서 요즘을 좀 인세를 받아야 돼요. 모든 노비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이제 분포함이 사는 노비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주인한테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신공이라고. 신공을 받아서 주인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데 이 신공을 받는 게 이게 일입니다. 이 돈 수금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금을 하러 신공을 받으러 갔는데 그 노비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달아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는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올해 분을 지급을 못하니 내년에 농사를 잘 지어서 내년에 또 월급을 좀 더 축적해서 내면 안 되겠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 돈을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유리하냐? 이 고을에 사또하고 친한 사람이 유리하죠. 이 지역에 관찰사랑 친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관권을 동원해서 개인의 노비 신공을 걷는데 협력을 주고 받는 일들이 다른 문서를 보면 들어 많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국가 행정 유지에 써야 되지 개인의 그 세금 받는 데 써서는 안 되지만은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 편지 같은 걸 쭉 보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관찰사한테, 친구인 관찰사한테 요번에 내 동생 누군가를 어느 귀하에 치하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신공거드로 좀 보내니 귀하께서 잘 살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식의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행정력을 조금 지원해줘서 신공을 걷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국적으로 불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뭐 팔도에 다 걸쳐 있는 겁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 부자들의 모습들이고 모든 양반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명현의 모습들을 보면서 대략 조선의 A급 부자라는 게 대략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만 하시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학습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유중영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서해 선생 아버지예요. 서해 유선룡의 이 아버지가 유중영이랍니다.
이 유중령이라는 분의 부인이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입니다. 의성 사촌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유중령이라는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자격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상 이제 가장이 되는 거죠. 어머니 자격으로 자신의 5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지하는 문서인데 여기 보면 까만 도장이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요 까만 도장이 요 김씨 부인, 서해 선생의 모부인 김씨 부인의 까만 도장. 요때 1594년이 언제냐? 서해 유성룡이 현직 영의정일 때입니다. 현직 영의정의 어머니도 그냥 사대부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은색 도장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현직 영의정도 재산을 받는 날은 그냥 어머니의 한 아들일 뿐인 거예요. 어머니의 둘째 아들일 뿐인 겁니다. 조정에 나갔을 때 영의정 서해대감인 것이지 본가에 돌아오면 그냥 어머니 아들인 거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서해 선생 이름도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 서해도 바로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어떤 그 상속 재산들, 또 아마 나중에 뭐 처가로부터의 또 상속 재산이 또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서해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자산을 이루는 겁니다. 이 문서 역시도 대체로 이 5자녀의 그 재산의 어떤 획득량은 균등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제 앞부분에 물론 이제 제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봉사조로 설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균분성을 유지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초기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 이런 문서들은 원래 이제 서해 종가에 있던 문서들인데 아마 지금은 서해 종가에 있는지 안 그러면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 기탁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한 25년, 6년 전에 서해 종가에 가서 이 문서를 직접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서해 집안의 분재기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병산서원의 모습입니다. 병산서원. 서해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인생 70인생 영의정에까지 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살이라는 게 별거 없더라. 인생살이라는 게 별로가 없고 이 조선 사회에서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뭐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거. 이 2글자 이외에 달리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해 집안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교훈으로 남습니다. 충효 2글자 이외에 다른 특별한 가치 없다라고는 할아버지의 그 유언이 매우 강렬한 교훈으로 남게 되는데 지금도 서해 하회마을 서해 종가에 가면 당호가 뭡니까? 충효당이잖아요. 그 충효당이라는 것은 그 충효당을 짓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고 서해 선생의 그 유훈을 가슴 깊이 새겨 두었다가 그 종가를 건립을 할 때 종가의 당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충효당은 서해 선생하고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서해가 살아계실 때는 충효당이라는 그 집이 없었습니다. 그 충효당 겉에 작은 초가나 작은 뭐 집이 있었겠죠. 충효당은 언제 건립이 되느냐? 서해가 1607년에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90년 후에 1697년에 그 정손자가 그 충효당을 건립을 하는 거예요. 그 정손자가 건립한 그 충효당이 지금의 서해 종가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하회마을 답사를 가는 분들은 그게 서해 종가를 하니까 서해 선생이 거기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종가가 된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뭐 크고 작은 영남의 전국의 종갓집을 가보게 되면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대부분의 종갓집들은 그 종조가 되는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한참 뒤에 건립된 집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점도 유념해서 봐야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순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회마을에 충효당이라고 하는 집도
그러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는 것도 나중에 답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1611년에 퇴계 이황의 손자녀들이, 손자녀가 5남매가 됩니다. 재산을 화후에 분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퇴계 종가집에 갔더니만은 종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계 종손께서 원래 그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녀들 때에는 상속을 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공동 경영을 하면서 공동 재산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한 집처럼.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남매간 아니면 종방간이니까 전부 촌수가 가까운 겁니다. 형제 자매거나 뭐 멀어봐야 외삼촌 고모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거의 한 집살이라고 하는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재산을 나눌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참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역시 그 종손 어른의 그 말씀이 제가 어떤 퇴계 집안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었는데, 이 문서는 이제 1611년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뒤에 최초로 이 집안에 이제 분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퇴계가 돌아가시고 10년이나 뭐 5년이나 이 무렵에 자녀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댁의 경우는 40년이 되다 보니까 뭐 아들, 딸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차세대인 손자, 손녀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건너뛴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퇴계가에도 뭐 결코 적지 않는 재산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계 선생 자체가 이제 그 김해허씨 집안에 장가를 가시는데, 그 김해허씨가 꽤 부자였죠. 그 김해허씨는 우리 참 진주 지역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우리 한문학과의 우리 흑원수 교수님 댁이 바로 그 퇴계 선생의 초치 처가댁입니다.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디서 기록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퇴계가 그 허씨 집안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뭐 논이 한 1300마직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한 양을 상속을 받았고, 그게 이제 퇴계 당대에 유지가 되다가 아들, 딸들을 거쳐서 이제 손자, 손녀 때로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오남매가 재산을 화훼 분집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사실 꼼꼼하게 읽어보면 현재 퇴계 선생의 종가 자리가 있는 그 땅은 퇴계 선생의 큰 손자가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 박씨 집안의 그 퇴계 선생 외손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그 영주 분들인데, 그 퇴계 선생 현재 종가 자리가 있는 부분을 이 박씨 집안의 외손들이 상속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박씨들이 그 지금 퇴계 종가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동 그 지금은 봉화입니다만은 닥실 마을에 그 창설제 권두경 선생이라는 분이 안동의 도산서원 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 향사 때 서원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문할 때는 반드시 퇴계 선생 지금의 종가터 자리를 지나쳐서 도산서원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볼 때마다 아이고 저 터는 우리 퇴계 선생이 참 만년을 보낸 터인데 저 외손들이 살고 있고 본손이 안 사니까 늘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림회의를 수합을 해가지고 이 땅은 퇴계 선생의 흔적이 채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 자손들이 사는 것이 맞고 외 자손들은 대토를 해줄 터이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아주 참 꼭진하게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 봅니다. 그 외손 박씨네들이 아이 좋다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수락을 한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영주로 돌아가고 이제 그때부터 퇴계 선생의 자손들이 지금의 종가터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때가 대략 언제냐면 숙종 후반에서 경종 임금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왜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남녀의 차등 없는 균분 어떤 상속의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가자리도 종가터전도 딸이든 외손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종가를 사위나 외손자한테 준다, 그 틀을 준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퇴계 선생이 살던 시대, 또 그 이후 약간의 시기가 흐른 그 시대까지만 해도 별로 그런 관념이 강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퇴계 종가터가 한때 외손 집으로 상속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700년대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주자학적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어색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두경과 같은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제안들을 외손들이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면서 역시 퇴계 선생이 살던 곳에 그 본손들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종가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균분의 시대, 자녀 남녀 평등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균분은 무조건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합리성과 그 평등성 속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조금 불편한 어색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퇴계 선생 집안의 예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50분이 지나서 지금부터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또 남은 시간에 주로 진주 지역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11시 05분에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휴식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임진왜란으로 미뤄진 분재를 통해 본 형제간의 우애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밑에 이렇게 그림이 기와집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대곡면에 있는 하시 세거지 단목마을입니다. 아주 우리가 단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진주 지역 내에서는 꽤 그래도 저명한 마을이 단목, 그 다음에 싹실, 그 다음에 운문 또 등등 마진 뭐 등등 해서 또 우리 또 창녕성시 그 부사 자손들이 사시는 뭐 그런 마을 금곡면 등등 해서 아주 금곡 등등 해서 아주 저명한 마을 중에 하나에 이 하시 가문에 전해오는 어떤 분재의 어떤 뭐 미담 또 일화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서가 지금 밑에 두 장의 문서가 들어있는데 중간에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만 이 문서의 소장자는 단목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좀 전에 그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그 하순봉 전 의원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종손이고 그 사회적으로는 좀 전직 정치인이시긴 합니다. 바로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한 400년, 450년 전에 문서가 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생을 하죠. 정유재란 때가 전쟁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진주 지역이 그 왜군들의 아주 그 침투 중요한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화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기타 등등 많은 그 참혹한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 진주이고, 그 시점이 정유재란 시점이 되는데, 그때 이 단목마을에 하위보라는 분의 아들이 모두 9인데, 이 9명 아들 중에 이 막내 아들 9번째 아들하고 8번째 아들이 마을에서 그때 소년 시절에서 한 7살, 9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 시절에 이 아이가 막내 아들 둘이 마을에 놀고 있다가 왜군하고 마주치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그 경우라면 이제 포로로 애들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막내 9번째 아들은 덤불 속에 딱 숨어버렸고, 이 8번째 아들은 덤불 속에 숨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동생이 덤불 속에 숨을 수 있도록 자기가 오히려 노출시켜 줌으로써 동생은 더 안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형으로서의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그렇게 발현이 된 것이죠. 이제 왜구들이 8번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이 8번째 아들이 덤풀을 향해서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덤푸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또 사람이 있는 줄 아니까 덤푸라. 우리가 나중에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동생은 안전하게 숨겨두고 본인은 이제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0년이 되고 1601년, 2년, 3년 뭐 요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이 하위보라고 하는 그 어른은 돌아가시고 그 형제들이 이제 남아서 부모 재산을 화훼 분재를 해야 되는데, 요 왼쪽에 문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일본으로 정윤한테 잡혀간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그 동생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영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만 조건이 있다. 우리 동생이 언젠가는 살아서 우리의 품속으로 돌아온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날이 오면 그 동생 몫으로 우리가 재산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재산을 분재를 하더라도 절대 남한테 팔거나 양도하지 마라. 이 재산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재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주거나 팔거나 기타 등등 해서 재산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요 문서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대단한 형제들이죠. 대단한 형제들입니다. 요즘 이런 형제 참 대한민국에 뭐 몇 집이나 이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을런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애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617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사신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내게 되는 오윤겸이라고 하는 분이 사신으로 가게 돼요. 이 사신의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준 것에 대한 답례도 해야 되고 또 과거 전쟁 때 잡혀갔던 조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이 오윤겸이 일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조선 포로들 중에 귀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소문해서 돌아오는 길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바로 그때 1617년에 오윤겸이 돌아올 때 1597년에
잡혀갔던 8번째 아들이 생還해서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20년 만에.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염원이 그 8번째 동생의 생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그 막내 아들 9번째, 이 막내 아들 9번째의 종손이 바로 하순봉 의원이 되는 것이죠. 이 막내 아들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한다는 말만 들리면 동네 포구로 달려가서 사신의 소매를 잡고, 우리 형이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언제 잡혀가는데 이번 걸음에 꼭 우리 형을 데려올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눈물로서 이렇게 호소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정성의 결과로서 1617년에 그 8번째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생이 돌아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 약속은 지켜질 때 우리는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른쪽의 문서가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문서는 약속하는 문서고, 오른쪽의 문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문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어떤 두 개의 문서, 크지 않는 문서지만은 이 문서를 보면서 형제애가 무엇인가, 약속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어떤 감동 또는 울림,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의미로운 것은 뭐냐? 9아들 중에 7아들은 전처소생이고 8번째, 9번째 2아들은 어머니가 다른 후처소생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형들이 그 이복 동생 둘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동복 간에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복 형제 간에 이러한 우애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그 역사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는 마을이 단목마을 하시마을이다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이 문서는 한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학에 와서 촬영이 되고 출판이 된 이후로 다시 본가로 반납이 되었다가 아마 꽤 몇 년 전부터는 경상대학교 문천각에 기탁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주 지역에서 그 당시 조선 사회를 대변할 만한 아주 소중한 문서를 이렇게 생산하고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그런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상속이라고 하는 재산 나눔의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꼽히고 있는 형제 간 어떤 그 우애의 모습들, 아주 강렬한 우애의 모습들을 이 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특히 이게 진주의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른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 충무공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 초계변 씨가 또 합격 기념으로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문과가 됐든 무과가 됐든 과거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고, 그 특별한 만큼이나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특별한 예우를 했고, 아주 거기에 그 공로에 걸맞는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형평적인 시대에 출렁이는 능력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여전히 뭐 예외 없이 여성의 경우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물론 블랙, 남자의 경우는 예외 없이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 아주 전형적인 문서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도장 하나도 없죠. 왜? 여자가 없으면 도장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서를 보면서 사회상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충무공 그러면 뭐 군인, 장군, 제너럴 이런 개념으로 워낙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집이 뭐 대대로 이렇게 군인 집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 않죠. 충무공의 5대조는 대제하까지 지낸 문신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하까지 지낸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 문신이었고, 그 정조부는 역시 문과에 합격을 해서 병조 참판까지 지낸 또 군사 전략가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군사 전략가가 아니고 문신으로서 군사 전략에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분이죠. 이제 이댁이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사화에 이렇게 관여가 되면서 집안이 영락하면서 이순신이 문과를 통해서 진출하는 것은 정치적 화란에 휘말리기 쉽다 해서 이제 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했고 나중에 참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명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혹시 이순신 집 하면 저 아득한 옛날부터 군인 집안으로 발신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싶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참조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난중일기의 그 필력과 그 다음에 그 문체 이런 걸 보면 이 군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명필, 그리고 뛰어난 문장력, 간결한 표현, 강한 어떤 구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을 충분히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공부하는 집안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늘 이야기합니다만 위에 저 문서는 율곡 이의 외조모가 율곡 이 어머니 등 5딸에게 또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재산을 가지고 이제 율곡이 공부도 하고 또 그 율곡은 그걸 받아두었다가 또 자기 자식들에게 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사임당이 딸 자격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문서가 되고, 여기에도 보면 역시 어머니가 주는 것이니까 이게 또 검은색 도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신사임당이 지금 여기에 수혜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사임당이 바로 이원수라는 사람과 저 율곡의 아버지죠. 이원수라는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율곡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생산된 문서가 이렇게 전이가 됐고, 그게 이제 이원수와 사임당의 재산이 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또 율곡 이의 또 재산으로 일정 부분이 분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의 문서와 아래 문서는 굉장히 계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율곡 이의 몫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율곡이 어디에서다가 땅을 많이 받았냐면 말 그대로 율곡에 있는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이라는 게 뭐냐? 밤골이죠. 자기가 살던 데가 율곡입니다. 역시 과거의 큰 인물들은 호를지음에 있어서도 무거운 글자를 쓰지 않고 뭐 그냥 자기가 살던 곳, 뭐 산천의 지명을 자기가 땄다기보다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퇴계가에 사니까 사람들이 퇴계선생, 퇴계선생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율곡에 밤골에 사니까 사람들이 율곡선생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큰 인물들은 이 호를 쓰더라도 굉장히 그 천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성우이익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호를 쓸 때 뭐 율곡이든 퇴계든 이렇게 쓰면 되지, 인이 예지와 같은 그런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간이 인이 예지와 같은 그 무거운 글자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무거운 호를 쓰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인의예지를 어찌 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육중한 이름을 자기의 머리 위에다가 올리는지 모르겠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오만하고 욕심이 많다라고 성호 이익이 실학자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계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도 그냥 자기 고을에 자기 사는 곳 주변에 그 산천을 따서 이렇게 호를 삼는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남들에게도 훨씬 더 이렇게 천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니겠나 참조 삼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 제가 여기 위에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 종법, 조선을 남성 중심의 사회로 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남자 중심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 균분하면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 세상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수직적인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적서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뭐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남녀의 구분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큰아들이냐 큰아들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조선 후기적인 관점에서 맏아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하의 모든 아들들은 그냥 다 작은 아들인 거예요. 이게 종법이 가지고 있는 구분법인데 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바뀌는 거고 혼인도 가급적이면 이제 처가에 가서 혼인하는 거는 지양하자. 신부를 데리고 오는 친형을 쓰자. 물론 이 친형은 일제시대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된 우리의 전통이긴 했습니다만은 양반들은 그것조차도 끊임없이 바꾸려고 대단히 노력했다. 그렇게 바꾸어야만이 뭐가 되느냐. 주자학적으로 반듯한 세상이 된다. 그 주자학적으로 반듯한 세상이 바로 유교적인 이상국가다라고 우리 300년 전 우리 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생각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 시대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저기 안동에 가면 임천각이라고 아주 큰 집이 있죠. 그 댁에서 나온 문서인데 뭐 보면 제사라든지 집안의 제사라든지 또 집안에 딸려있는 중요한 정자 같은 거는 전부 종손 종자한테 큰아들한테 큰손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런 집안을 상징하는 물건이 작은 아들이나 사위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맏아들한테 가서 종가의 어떤 재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계 선생의 집터까지도 외손한테 분재될 수 있는 게 17세기 초반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세기 중반이 되고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것들은 관념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종자 중심의 패턴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임천각의 가장 핵심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군자정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김효사화가 일어나던 해에 지은 건물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1519년생 건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들보라든지 들보에 이렇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마 그 사대부 가옥들도 이 16세기 초반까지는 단청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남명선생의 산천제에도 아마 단청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누가 연구를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군자정과 같은 요런 건물들은 절대로 작은 아들이나 딸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 문서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조선은 신분사회인 동시에 능력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그런 것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657년 요때니까 효정 임금 8년이네요. 효종 8년에 84세 1살 된 이 정효준이라는 사람이 손자가 문과에 합격을 하니까
노비 7구를 주면서 작성한 문서인데 이 노비 7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문과에 합격을 했고 보너스를 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너스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너스를 줄 때는 반드시 문과 합격 잔치를 베풀도록 되어 있죠. 잔치는 할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손님들이 오고 또는 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이 정효준이라는 분이 비교적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초청할 수 있는 손님들의 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펼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요번에 뭐 남들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손자 중위가 과거에 합격해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잔치를 열었고 이 잔치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노비 7구를 특별히 보너스로 별급하고자 한다.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어른들 이 상속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좌중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당연히 증인이 되어 줘야지 라고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100% 다 관련돼 모두 38명인가 뭐 4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현직 영의정입니다. 현직 영의정, 현직 찬성, 전직 영의정, 현직 판서, 참판, 판서 해가지고 막 온 조정을 옮겨 놓았을 정도로 잔치에 손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영의정이 이 과거 합격 잔치에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성대하게 잔치가 펼쳐졌는데 바로 이 정중희가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정중희에게는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잔치를 이런 귀빈들이 초특급 귀빈들이 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동생은 굉장한 그날의 기분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잔치의 과정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도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이런 잔치, 이런 손님들을 모시는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모시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손자를 소개하는 거죠. 참 만장하신 귀빈 여러분, 요번에 급제한 손자 중이가 바로 얘입니다. 이제 과거에 합격했으니 곧 관계에 대비를 할 테고 여러 어르신들이 내 손자 관료에 대비하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인사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게 잔치의 형식을 빈 일종의 로비의 자리가 바로 이 문서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거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적인 요소가 조선사회를 그래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굉장한 동력이 됐다. 그냥 조선이 그냥 신분사회로만 살았더라면 굉장히 정적인 사회가 됐겠죠. 굉장히 축 처진 사회가 됐을 겁니다. 이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쟁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 이념적 대립을 오로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주의 주장 없이 권력만 빼앗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쟁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당쟁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투쟁의 방식이라는 어떤 그 이해 위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소용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경쟁과 능력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바로 이 문서가 되고 전현직 영의정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그 잔치가 가지고 있는 격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왔던 비빈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국사책에도 나오죠.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훗날 현직 영의정 김육이라고 하는 김육 대감이 최상석 게스트로 여기에 참여를 하죠. 이 김육은 일부 우리 고대 이현창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50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잔치에 하객으로 또는 귀빈으로 참여를 하셨다. 그 외에도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명사들이 여기 절비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건 당사자한테 큰 영광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문서가 아까 제가 회재 선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1546년에 이은적이 회재가 자신의 소실에게 성씨가 석씨입니다.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 1553년에 역시 또 이은적이 자신의 서자 이전인 이 석씨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전인에게 재산을 별급할 거. 위에 왼쪽 문서에 재산을 보너스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은적의 자기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비록 소실이지만은 내 어머니를 잘 모신 그런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내가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요 보너스 문서를 작성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자신의 이 서자였던 전인이 자기에게 또 효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효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 효행 몫으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잘했고 나한테 잘했고 그래서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이현적이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 속의 일부를 떼서 석씨에게 줘버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떼서 서자에게 줘버리면 적자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그것은 정당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우리 자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아버지의 소실에게 또 아버지의 왜 서자에게 그걸 줍니까라고 이 제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현적은 이 두 개의 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재산을 어디에서 주느냐? 자기가 번 재산에서 떼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상 전례의 재산에 한 기퉁이를 떼서 주면 말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획득한 자신의 능력으로 마련한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의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경우에도 아버지라 해서 할아버지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적인 관행과 지켜야 될 법칙이 있는 것이죠. 재산 상속에 있어서 가장이라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입장에서 이현적은 이 두 문서 모두에게도 자기가 가장이었지만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재산으로 보너스 A를 줬고 보너스 B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또한 이 조선시대의 어떤 상속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면이다. 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 이제 경주에 가면 이 옥산마을이라고 있어요. 옥산마을이라고 하는 그 옥산서원이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가면 요 잘 안 보이겠습니다. 요 옥산정사라고 써져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동락당이라 홀로 독자의 절길 낙자 동락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동락당이라는 요 건물이 이제 회제 이현적이 그 만년을 보냈던 공부도 하고 저술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공간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는 아까 요 전인이라고 하는 서자에게 전수가 되어서 현재는 서자 집안의 관리 준 종각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서자들은 뭐 서자로 불러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가급적이면 혈자로 불러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비록 신분적으로는 서자이긴 하지만 혈통을 물려받은 그런 자손이다라는 관점에서 혈자로 불러주면 훨씬 더 좀 부드러운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혈자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러나 이제 학술적인 표현을 할 때는 학술 용어인 서자라고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래가 이제 그 이현적을 제향하는 옥산서원 건물입니다. 요 글씨가 이제 원래는 뭐 요거 원래도 아니지만 요게 이제 악의 이산해 글씨가 써져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옥산서원을 탐방을 하실 일이 있으면 옥산서원만 보고 나오시지 마시고 꼭 그 뒤에 있는 조금 더 가면 동락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나오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한번 저기 살펴보고 봉심을 해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건물 뒤편 또 그 건물 뒤편에 가면 그 회제 윤물관이라고 하는 작은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문서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 20년 전에 조사 수집을 다 했고 이제 본가에 다시 이제 반납이 된 상태에서 본가에서 이제 유무관을 지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락서원, 옥산서원 답사는 꼭 동락당 답사와 병행을 할 때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꼭 참조 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그 사육신의 한 사람인 하위지의 누이가 전양지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전양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위지의 누이는 딸의 자격으로 친정아버지한테 친정부모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재산은 꽤 많은 재산이죠. 근데 이 부부간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나중에 어디로 돌려주느냐. 차라리 자기 여동생, 친정 여동생하고 친정 조카들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양지라는 사람이 다시금 장가를 가서 새로운 부인이 있었고 그게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산이 그들에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가는 곳에 재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갈 피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리 친정 쪽으로 되돌려주는 이것이 그 시대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두지 못한 여성의 경우는 친정으로 재산을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시댁 측의 어떤 양자를 들인 다음에 그 양자에게 제사 지내주는 것을 전제로 제사를 주기도 한다. 특별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친정 쪽으로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한글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음문으로서는 분재기입니다. 음문으로서는 분재기인데 요거는 그 대구에 있는 그 백불암 최흥원 하시는 그런 종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역시도 뭐 까만 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여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중에 박물관 이렇게 가시어 답사를 견학을 하실 때 멀리서 문서에 까만 도장이 보인다. 그럼 아, 저 문서의 주인공은 여자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멀리서도 이 강의를 들으면 아실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종은 그 종도 주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종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분명히 그 주인에 예속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종 또한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지도에서 봤지 않습니까? 주인은 서울이나 영해에 사는데 종은 저 함경도에 있고 뭐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종은 주인에게 그 해의 몸값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몸값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의 총소득이 2,000만 원이다. 그 1,000만 원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재산은 설령 그것이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540년에 어느 집 개인종인 산호 복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딸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겁니다. 지금 큰 딸이 장녀는 이름이 옥금이네, 옥금이. 차녀는 이름이 복금이네. 큰 딸 옥금이하고 작은 딸 복금이에게 많진 않지만 자기 재산을 상속하는 거죠. 이게 뭐 종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례가 매우 이상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종 역시 재산의 사유가 가능했고 그 사유한 재산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재량으로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종도 남자 종이기 때문에 사인하는데 역시 종이 되다 보니까 뭐 글자 잘 못 쓰죠. 이 복만의 만자 1만 만자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이름자를 잘 변형해서 복만이다라고 하는 복만이라고 하는 거 아마 요거는 요 위에 글자는 복자를 응용하면 요 글자가 되고 만자를 응용하면 요 글자가 되는 것이죠. 복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서명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정수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서를 작성을 했고 이 문서가 작성이 되도록 재산 주인으로서 기획한 사람이 산호 복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에 대한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일반에 조금 좀 부정확하게 그 인식이 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상속문서의 예를 통해서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께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를 한번 참조 삼아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기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린,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제 조선시대 분재기에 나타나는 많은 그 서명들 한번 뽑아가지고 이 표를 만든 것인데 좀 작아서 누구 건지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조선시대 양반들의 사인입니다. 요즘을 치면 인감도장 등록부 비슷한 거예요. 전부 이런 사인을 하고 재산권을 다 행사하고 재산권을 다 증명하고 정치 사회적인 권한을 다 표시하고 자기 신분을 다 표시했습니다. 도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감증명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일제시대 근대의 그런 문화적인 현상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조선시대 인감도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개인별 그리고 시대별 스타일에 따라서 모양들이 다 다르죠. 모양들이 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그냥 이름자를 그대로 변형한 사람도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또 분석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요거는 이제 14세기의 이 모습들, 요거는 이제 14, 15세기의 모습들, 요거는 이제 16세기의 모습들, 요건 또 17세기의 모습들, 뭐 18세기가 쭉 이어진다만은 큰 틀에서는 뭐 14세기, 15세기 도장 형태나 사인 형태나 뭐 17세기 형태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큰 변화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그 시대 사람들의 도장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서보다도 중요한 재산을 주고받을 때 이 사인으로서 얼마든지 공정이 되고 얼마든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화의 실상이었다고 하는 점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8월 6일과 그 오늘에 걸쳐서 두 회에 걸쳐서 조선시대 상속 문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더 충분했더라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렇게 오늘 경우는 대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점도 다시 한번 저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어르신들 모두 편안한 점심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오늘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